그러면 2차 전지를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건데 네네. 다른 섹터는 특별히 뭐 좋게 보시는 건 없으세요? 다른 섹터는 제가 메타버스 쪽을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년도 하반기쯤에는 메타버스에 다시 좀 좋은 기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네네. 포스코 케미칼을 좀 이렇게 탁 좀 짚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양극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LNF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부터 시작해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음극재도 하고 있어요. 양극재 말고 음극재. 음극재 시장은 양극재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시장이지만 아직 발전이 양극재에 비해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극재가 이만큼 발전돼 있다면 음극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끌어올려야지 배터리가 수준이 더 높아질 단계에 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 흑연 대신에 이제 실리콘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동시에 하는 포스코 케미칼이 성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10년간 40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와. 네,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만약에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에 몰빵하고 막 이런 건 몰빵을 하시는 건가요? 소재단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니면 뭐, 그래도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산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계속 같이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와 양극재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도 제일 그 중에서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분산 투자하셔도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네오님 같은 경우는 공부가 되게 많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 공부하실 거고.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올인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좀 분산을 해놓자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좀 좋은 쪽이면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비싼데 네. 그래도 정고점까지 뚫었는데 네. 이런 식의 네. 만약에 이게 앞으로 네. 정말 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 네네.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하고 유럽의 공장 증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하고요. 앞으로 한 향후 2, 3년간은 더 2차 전지 쪽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얼마까지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얼마가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말씀하신 네네.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목돈이 있을 때 아무리 네. 그게 좋아 보여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마다. 근데 네. 이게 미래 성장성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그냥 계속 사면 네네. 결국에는 그게 리스크도 적립식 예. 투자로 완화를 하면서 네. 결국 돈을 버는. 그렇죠. 최근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한 110달러대까지 놀랐어요. 내려갔었죠. 100%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200달러가 넘었어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게 중국 시장을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많이 한 건데 중국 자체적인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나서면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국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기 실적이 중국에서 많이 빠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의외로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테슬라가 이제 시가 정책으로 한 거죠.
할인 판매를 대대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뭐 횟집이냐, 시가 판매하게 이렇게 판매해도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게 먹히면서 테슬라 주가가 금방 200달러대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많이 올랐으면 네.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에 방송했을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옛날만큼 성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성장성을 어느 정도 지키려면은 뭐 테슬라 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 남들 경쟁사 대비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기술력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네네.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냥 포스코 케미컬이 원픽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나노텍 같은 네네. 경우는 어때요? 요즘- 미래 나노텍 지금 상승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정고점 돌파는 하진 못했지만 조만간 정고점 돌파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굉장히 큰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 포스코 케미칼 지금 삼성 SDI랑 40조 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미래 나노텍에 떨어지겠지. 네. 네. 대형 공급 계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그 계약이 만약에 성사돼서 뉴스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주가는 점핑이 되겠죠. 미래 나노텍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 나노텍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LFP 배터리를 밀고 있는데요. 이제 LFP에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지만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이제 광학 필름 만드는 기업이고요. 광학 필름은 세계에서 1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지만 되게 애매한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건들기에는 애매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할 수 있는 분쇄 업체들이고, 그거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미래첨단소재,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탈철기 만드는 회사. 여기도 이제 탈철기를 거의 손가락 한 세계 1, 2 정도 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거든요. 이 두 기업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래 나노텍을 네네. 선정하시게 된, 네네. 주의 깊게 보시게 된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의 역할이 큰 건가요? 포스코 케미칼의 역할도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미래 나노텍 자체가 아직은 2차 전지 소재 쪽에 확실하게 섹터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네네. 지금은 혹시 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퍼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나노텍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은행하고 파생 상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적당한 시점에서 지켜져야지 이익이 훼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이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환율이 지금 적정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퍼를 제대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은 뭐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또 관심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게 네네. 포스코 홀딩스는 네네. 또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은 기업이죠. 네, 염호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해요, 가치가.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기업이지만 포스코 케미칼을 더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이라는 또 주력 섹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철강 시향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강 시향이 좋으면 포스코 케미칼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철강 시향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 쪽이 저는 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네. 2차 전지에 아주 막 이렇게 산업적 그 중심을 네. 사업의 중심을 그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둔 건 아니니까 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오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철강이라는 것도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안 좋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철강이라는 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경기가 풀리고 그러면은 또 철강 수요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홀딩스도. 그러면 2차 전지를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건데 네네. 다른 섹터는 특별히 뭐 좋게 보시는 건 없으세요? 다른 섹터는 제가 메타버스 쪽을 좀 아,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하반기쯤에는 메타버스에 다시 좀 좋은 기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또 인공지능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메타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또 가상화폐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한 두 번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멈추면은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성장주에 다시 자금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렇게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기업들에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대표적인 거 카카오, 네이버 이 둘이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는 가치가 메타버스랑 인공지능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까지 바꾸면서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도 반등 좀 네네, 했더라고요.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메타버스가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멀리 보일진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어.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인터뷰도 하고. 그렇구나. 네. 아, 유튜브가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네네네. 진짜 그런 세계가 올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책 같은 경우도 읽고 이제 영상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책이요? 여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면 판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멀리 와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면 요즘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이제 XR 기기라고 하잖아요. XR 기기 관련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XR 기기가 보급되는 게 얼마나 빨리 보급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메타버스 세상이 빨리 열리게 되겠죠. 네. 네네. 아, 그렇군요. 뭐 로봇주도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굉장히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인구가 줄어감으로써 그 노동을 대체할 게 마땅히 로봇밖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조금 너무 먼저 가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먼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란 말이에요. 네,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죠.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구글에서 인수를 했다가 구글에서 너무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안 나오니까 이거를 또 소프트뱅크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 소프트뱅크에서도 나름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너무 투자가 들어가고 수익이 안 되니까 이걸 현대차한테 던졌다고요. 근데 현대차에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구글과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현대차는 제조업.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과 결부가 돼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그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투자 단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에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야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가 들어갔던 것 같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인수를 해가지고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자회사로 편입을 해가서.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로봇주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는 기업은 그 SPG라고 있습니다. SPG.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이제 모터, 쉽게 말하면 모터고 그 안에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건데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고개도 돌아가고 팔도 왔다 갔다 하려면 요 관절마다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이 만드는 회사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PG의 매출은 늘어나겠죠. 네네.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저출산, 네네. 고령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네네.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진짜 로봇이 네네. 정말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네네. 아직 잘 모르기도 하겠고 참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아직은 안 와닿죠. 사실. 그래서 아까 그 바이오의 이상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네. 1상이 인공지능, 네네네 맞아요. 2상이 네, 로봇, 그렇게 3상이 표현을 해봤습니다.